하락하는 단지들이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팔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이 빨간색 선이 사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절대예요, 절대. 이거는 뭐 99%의 확률로 더더욱더 안 좋아질 거고, 지금이라도 급매물로 호가 낮춰서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0~50%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데이터에서 봐야 됩니다. 내년 중순까지가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한 최고의 매도 타이밍이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릿지 JYP 박진영입니다.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 데이터를 활용하셔가지고 집값을 분석하고 또 전망하시는 그 리치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기현 데이터 노우즈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이 지난 3월쯤에 네. 브릿지에 출연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출연하시고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도 네. 아직도 팬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 아직도 네. 달리고 있어요? 아직도 네. 달리고 있어요. 예리한 통찰, 굉장한 분석이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까지 이분 하신 말 다 맞았다. 네. 뭐 이런 말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요즘 말로 이제 재소환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네.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네. 네. 오늘도 네. 스마트한 전망 또 네. 분석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네. 3월 네. 브릿지 출연을 하셨을 때 네. 이제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쯤에는 부동산 시장에 변곡점이 올 거다. 네. 이제 하락 변곡점이죠.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지금 또 여지없이 하락 조짐이 좀 보인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래량도 많이 줄고 네. 상승폭도 확실히 줄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 집값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뭐냐, 변곡점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부동산 시장은 항공모함과 같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상승을 하다가 이 방향을 하락적으로 틀면 금방 틀어지지 않아요. 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락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그러니까 시중에 매물은 계속 쌓이고 매수세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간이 몇 개월이 지속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미 고가 아파트들 이외에 중저가들 아파트들은 이미 하락하는 단지들이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10월 초에 제가 글을 올렸어요. 이제는 변곡점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왔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변곡점은 하락이 시작되기 바로 전 단계인 팔기가 어려운 시장. 이걸 제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월 달에 수도권과 대구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락장이 시작되면 이제 금융위기보다도 네. 더 충격파가 클 수도 있다. 네. 뭐 역대급 하락장이 올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얼마나 세게, 얼마나 길게 올 것으로 보시는지.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이제 명확한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근거해서 나름 명확한 그런 전망을 하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저 역시도 전망 분석을 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모든 변수를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큰 그림은 데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네. 수도권의 지금 이제 상승세가 거의 다 지금 끝나가고 있다. 이런 징조들이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량 데이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어요. 거래량은 더 이상 지표로서 작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신고가도 하나씩 터지고 거래량은 그렇죠. 적지만. 그거는 이제 거래량을 아주 이제 미시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아주 오랜 기간을 두고 큰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는 거래량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거래량이 보시면 요 차트가 수도권에서 이제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부터 최근까지의 거래량 데이터예요. 네. 월간 거래량 데이터. 근데 사실 이런 거래량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지난 15년 동안 3번 터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06년 말에 한번 터졌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거래량이 터졌었고, 그 다음에 2020년 중순에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게 딱 3번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손바뀜이 그만큼 많이 일어난 겁니다. 누군가는 그만큼 팔았고 누군가는 그만큼을 산 거예요.
만약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바닥에서 올라가는 중간에 거래량이 터졌다. 이거는 뭐냐면 세력들이 매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수들이 산 거죠. 그런데 계속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고평가 되었을 때 거래량이 터졌다.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선수들은 팔고 초보들이 산 거죠. 패닉 바잉이 시작. 그렇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20년에 터진 거래량을 놓고 보면 이 거래량이 2015년의 거래량과 성격은 매우 달라요. 2006년 말의 거래량하고 이게 성격이 똑같거든요. 뭐냐면 이제 2006년 말, 2007년 초에 신문기사, 부동산 관련한 수도권의 신문기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물론 이제 용어가 다르긴 하지만 최근과 같은 대중들의 패닉 바잉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을 계속 이제 2003년 10월 달부터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대중들 마음속에 정부가 규제하고 뭐하고 하니까 안 올라간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지금이라도 못 사면 영원히 어떻게 보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휩싸이는 거예요. 공포심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던 거예요. 이런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다음에는 사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부족하겠죠. 그렇죠.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이때 잠깐 튀긴 했지만 거래량이 대체적으로 고점이 계속 낮아지죠. 부동산 시장이 약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도 특히 2030 세대가 엄청난 대출까지 끌어다 패닉 바잉을 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죠. 눈에 띄게 줄어들고.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요. 요 이제 2020년 말 21년 초에 터졌던 이 거래량은 뭐냐면 정부의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급등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등 떠밀려서 또 산 거래량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패닉 바잉이 터지고 나서 1년 반, 2년 정도 후에 보통 변곡점이 찾아와요. 근데 2020년 말에 지금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네네. 2020년 중순에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1년 반, 2년 후면 올해 말이나 내년 중순 정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15년도에도 이 거래량이 터졌죠. 자, 이거는 뭐냐면 2015년이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바닥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바닥이었죠. 네. 바닥에서 이제 막 상승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거래량은 누군가는 이만큼을 많이 팔고 누군가는 이만큼 많이 산 거죠. 네. 자, 이때 산 사람들은 고수예요, 하수예요? 고수죠. 이때 판 사람들은 하수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 이분들은 왜 이때 팔았을까요? 자, 이분들은 제가 유추를 해볼 때 그래요. 이때 영끌에서 사셨던 분들이 한 1년, 1년 반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2010년서부터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너무 불편하고 안 좋죠. 그죠? 어디까지 떨어지려나. 네, 뭐 역전세, 뭐 하우스 푸어 정말 그런 기사들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14년 초중반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다시 조금 올라가니까 냅다 던지는 거예요. 탈출의 기회다. 네, 탈출의 기회다. 근데 선수들은 샀던 거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계속 줄고 앞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별로 없는 시기가 몇 년 동안 한 6, 7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보시는 것처럼 2013년부터 다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죠. 조금씩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다가 고점이 계속 올라가요. 이런 시기가 올 거거든요. 바로 이럴 때 사시면 너무 좋죠. 거래량 우리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는 거의 지금 어떤 변곡점에 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서울의 매매 전세 수급 데이터를 보면 요 파란색 선이 뭐냐면 요게 서울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의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매도. 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이후로 제일 지금 높아요. 파란색이 제일 높죠. 네, 2020년 이후로도 이게 좀 들쑥날쑥. 들쑥날쑥 네. 하죠. 근데 지금 이 파란색 높이가 19년에 이때 좀 하락장이 와서 약간 하락했을 때 말 이후로는 지금 가장 높게 올라가고 있는 정도예요. 지금 팔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이 빨간색 선이 사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사고 싶은 사람은 거의 바닥에 있죠. 네, 즉, 서울은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뭔가 거래량 데이터로 봤을 때 이제 거의 변곡점 부근에 지금 왔는데 이미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시장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요 밑에 거는 전세 수급인데 전세가 공급이 많은지 수요가 많은지를 알려주는 데이터예요. 근데 얘도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세 시장도 조금씩
안정화돼 가고 있다. 살려고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물은 늘어나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곡점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이제는 더 이상 비싸게 사주시는 사람이 없다. 거기다가 지금은 사상 최대 가계부채.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채가 아주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금리는 올라가겠죠. 장바구니 물가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든 매매든 지금 쉽게 거래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을 올라온 이런 어떤 대중들의 이 관성이 있다 보니까 에이 이러다가 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아직은 하락을 안 하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실제로 금리가 더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는 이거 이제 진짜 이거 대세 상승 끝났나? 그러면서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하락의 분위기로 접어들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하락이 시작될까요? 네, 그래서 매도심리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강력한 하락이 올 수 있다. 역사상 지금 강력한 하락이 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뭐 나중에 이제 추후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면, 일단 먼저 어떤 그런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가 뭐냐. 여기서는 GDP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나머지 데이터는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GDP라는 거는 그 나라의 국가 경제 체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선이 GDP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GDP가 올라가는 속도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최근에 GDP가 올라가는 속도 대비해서 요 주황색 선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어떻죠? 너무 가파르죠. 그래서 요 뒤에가 GDP 대비한 아파트 시가총액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도 버핏 지수라고 해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과 GDP를 비교를 해서 GDP 대비해서 주식시장이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하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 시장에는 찾아볼 수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제가 이 데이터를 제가 직접 만들게 된 거고요. 김기환 지수 뭐 이렇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부동산 버핏 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때요? 지금 최근에 엄청난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게 거의 10배 근처까지 됐어요. 즉 지난 역사상 평균 정도인 한 5에서 6 정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고평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절반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부동산 버핏 지수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역사상 가장 큰 하락과 상당한 하락 기간이 예상되는 이유는 GDP 대비해서나 소득 대비해서나 통화량 대비해서나 전세 대비해서나 물가 대비해서 모든 어떤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역사상 최고로 고평가되어 있고요. 오래된 투자 격언이 있는데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30에서 50%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상이 안 가죠. 지금으로서는 아마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실제로 금리 위기 때도 작게 떨어진 수도권 아파트가 15에서 한 20% 정도 떨어졌고요. 많이 떨어진 아파트는 30에서 40% 정도, 심하게는 45%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의 어떤 고평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해요. 거의 역대급 고평가. 네네네. 그래서 30에서 50% 정도 하락이 되지 않을까. 요게 이제 22년 중순.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을 드리는 게, 내년 중순 정도 전에 그래도 매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내년 중순부터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본격적인 하락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하락이 시작이 된다라면 최소한 25년에서 26년까지 하락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좀 이 하락이 길어진다라면 27년, 28년까지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섭게 떨어지네요. 2028년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잡은 좀 근거는 좀 어떤 네. 어떤 근거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과거에도 놓고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97년 IMF 때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하락세가 시작이 되면 이게 최소한 3, 4년은 가요. 이 하락의 흐름이. 자, 그래서 원래는 통상적으로 한 25년, 한 26년 정도에서 하락이 멈춰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부가 뒤늦게 지금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래서 이 3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언제 입주가 될 거냐? 빠르면 26년, 27년, 늦으면 27년, 28년 정도에 아마 입주가 될 거예요. 2017년, 18년에 수도권에 엄청난 입주 폭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수도권 부동산 하락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아파트를 사지 않았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데이터의 전망에서 저는 무슨 소리냐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전망을 했었고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입주 물량도 중요하지만 이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평가되었다가 바닥치고 올라가는 중간에 입주 물량이 터지는 거랑 하락하는 와중에 입주 물량이 터지는 거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와중에 입주 물량이 터지는 건 이거 이겨내요. 이겨내고 다시 가요. 살 수 있는 찬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려가는 중에 하락이 돼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데 그때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미분양 폭탄이 더 그 하락세가 더 심해지고 더 길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3기 신도시가 정확하게 입주가 언제 될 거냐 이거는 그 누구도 아직 예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26, 7년 늦으면 27, 8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입주 물량의 상황에 따라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하락세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건지가 가늠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고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중저가는 지금 수도권의 하락세가 이미 시작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고가 아파트들은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 부분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냐면 소득과 자산이 별로 없으신 분들과 소득과 자산이 높으신 분들의 이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양극화. 예, 이제는 그냥 양극화 정도가 아니라 초양극화. 예, 너무 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자산과 소득이 양극화된다는 건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 고가 아파트는 대출도 안 해주잖아요. 네네. 결국은 누구밖에 못 사요? 있는 사람들. 예, 근데 있는 사람들은 더 지금 슈퍼리치들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선호할 만한 이런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떤 이런 대세 하락장이 오더라도 하방 경직성이 다른 곳보다 좀 더 양호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강남 3구 부동산 시장을 현장 취재를 했어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네. 지금 거래량도 절벽인 거는 맞고 네. 체결되면 신고가이고 네. 다른 데는 몰라도 강남 3구는 그렇게 네.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네. 향후 4, 5년간은 밀고 네. 올라갈 거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 뷰에 대해서는 좀 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예. 강남 불패에 대한 이런 믿음은 항상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과거를 보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강남, 소초, 송파 이런 리치들이 좀 선호할 만한 이런 지역들이 그럼 계속 역사상 계속 올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IMF 이후에도 강남권은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강남권 엄청 많이 떨어졌었고요. 자, 이제 요 데이터는 보시면 요게 이제 KB 부동산 지수, 즉 KB 부동산에서 아파트 샘플을 모아서 평균 통계를 낸 통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시세 데이터라고 해서 실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평당 매매 가격을 저희 리치고 팀에서 다 계산을 해서 만든 실제 시세예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07년부터 어때요? 계속 이제 이때 이제 2009년에 잠깐 반등세가 있었지만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하락했죠. 이때도 하락을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아무리 강남, 소초, 송파라 할지라도 대세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슈퍼 리치들이 사는 초고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강할 거예요. 지금 뭐 매매가 한 30억, 40억 이상짜리든 한 100억짜리든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은 뭐 최대 뭐 40에서 50%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셨는데
여기는 뭐 한 10% 정도 그렇죠. 선에서 10에서 그친다. 20. 예,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아마 상당히 좀 강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뭐가 또 있냐면 최근에 이제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런 패턴은 똑같아요. 과거에도 수도권의 대세 상승장의 막바지에 가장 많이 상승한 데가 어디냐면 재건축 아파트예요. 왜냐면 재건축 아파트는 가장 중요한 이게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업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재건축 아파트들이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사업성이 어떻게 돼요? 악화되죠. 엉망이 돼요. 그래서 이런 하락기 때 가장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냐면 바로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들이에요. 강남의 압구정이나 이런 데에도 물론 아파트들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물론 거기에도 리치 분들이 사시는 데도 있어요. 인테리어 해서. 네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집들도 많거든요. 쭉 사시던 분들. 네. 네. 근데 계시고. 이런 집들 말고 진짜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고 누구라도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거기 슈퍼리치 사는 데야. 이런 데들은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재건축 호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랐던 그런 아파트들은 아마 내년 중순 하반기에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라면 아마도 상당한 좀 타격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불패에 대한 신화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신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대표님 그 네. 강남 3구는 그렇게 하방 경직성이 조금은 그래도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슈퍼리치들이 사는 그렇죠. 곳들은. 그럼 이 하락에 특히 타격이 큰 곳들도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있을 수 있죠. 네. 전국을 한번 훑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뭐냐면 이제 전국의 지금 시도별로, 지역별로 부동산의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어떤지를 상대 비교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십자선이 있죠. 예, 십자선. 네네. 그래서 이 십자선으로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강원도 충북인데 이 지역들은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매수세가 가장 몰리는 지역이 어디냐면 강원도예요. 그건 어떻게? 요거는 이제 네. KB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주간 데이터이고 매매 전세 수급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매도 대비 매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가장 왼쪽에 있는 데는 세종이죠. 네. 지금 전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팔고 싶어서 안 달라는 데가 세종. 세종 그 대구도 좀 있지 않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종 다음에 어디예요? 대구예요. 대구가 여기. 그 다음에 전남.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요 십자선을 중심으로 요 지역에 있는 데들은 되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지역이에요. 그럼 지금 거의 안전한 지역이 지금 강원도, 충북, 충남. 그 정도. 요 정도. 그리고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도 중요한데 위에 있냐 밑에 있냐도 중요한데 위에 있는 지역은 전세가가 아주 탄탄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전세가가 강세를 띌 가능성이 많고 요 점선보다 밑에 있는데 100보다 밑에 있는 데는 전세가 약세인 지역이에요.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100보다 밑에 있고 100보다 왼쪽에 있죠. 매매 전세 다 안 좋아요. 전국의 최악이야 여기는. 큰일이네. 네, 큰일이죠 여기는. 네. 네, 그래서 세종에 지금 미분양도 생기는 거예요. 혹시라도 충격이 오더라도 가장 하방 경직성이 좋을 때는 어디냐면 강원도, 충북, 충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왼쪽에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전남, 대구, 대전, 서울, 부산, 경기 요런 데가 조금씩 위험해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지역이 울산, 제주, 전북, 경북, 경남 요런 데 인천도 여기 있는데 인천은 제가 빨갛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 인천은 입주 폭탄이 시작이 돼요. 내년부터. 너무 입주 물량이 많아. 그래서 인천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네, 절대 이거는 절대예요, 절대. 제가 가급적이면 절대란 말을 안 붙이는데 절대입니다. 이 지금 지표에서는 2022년에서 3년 입주 폭탄은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안전으로 뜨는데. 그렇죠. 입주 물량이 얘 어떻게 돼요? 쫙 세종처럼 될 거예요. 내년에 한 중순 지나고 나면. 대구 같은 경우는 여기는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23년, 24년에는 어마무시한 입주 폭탄이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대구 벌써 약간 하락세로 약간. 그렇죠. 예,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절대 매수 금지 지역은 대구, 인천. 요 두 군데는 이거는 뭐 80%, 90%의 확률이 아니라 거의 이제 99%의 확률로 여기는 이미 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도 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 세종, 대구, 인천이 큰 그렇죠. 타격을. 네. 자, 그런데 세종은 또 뭐가 있냐면 세종은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이미 전국에서 가장 안 좋긴 한데 그렇다고 세종이 대구나 인천처럼 폭락을 할 거냐라고 저한테 데이터한테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작년에 너무 급등을 했어요. 작년에 이 행정수도 이전 이슈 때문에 이 호재 때문에 본질적인 가치보다 너무 많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숨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종은 뭐냐면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어요. 특히나 내후년부터는 계속 줄어들어요.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세종은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아마도 내년 하반기 정도가 거의 마지막, 좀 더 길게 간다면 내후년 초반. 그래서 세종은 뭐 하락이 있긴 하겠지만 아주 큰 하락은 없을 거고요. 만약에 제가 세종에 내 집이 없다, 그러면 저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 한 중순 상반기에 한번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재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말 위험한 지역은 인천, 대구, 부산, 서울, 경기 요런 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유의하고 네, 지금 그리고 매수하는 거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수급을 놓고 봤고, 요번에는 저평가 인덱스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지역별로 서로 비교 분석을 해서 실제 사용 가치는 전세 대비해서 어디가 더 고평가고 더 저평가인지를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데이터인데요. 자, 보시면 아직도 저평가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거기가 어디냐면 충북, 경남, 경북, 충남, 전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수급에서도 좋은 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평가 되니까 수급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는. 자, 그런데 제주도도 제가 초록색으로 해놨죠. 네. 왜? 제주도는 전국에서 입주 물량이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주도는 뭐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인데, 근데 입주 물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다른 거는 뭐 좀 고만고만한데 성격이 너무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귀어도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개념으로 네.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고평가된 데가 어디예요? 서울. 그 다음 세종. 그 다음 경기도. 그 다음 인천, 부산. 그래서 근데 요 지역들은 수급 데이터로 봐도 좋은데요, 안 좋은데요? 안 좋은데요. 근데 얘는 엄청난 고평가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나 인천은 뭐까지 있다? 입주 폭탄까지 있다. 대구도 입주 폭탄까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겹치잖아요, 지금. 좋은데 안 좋은 데가 서로 겹치죠. 네. 그래서 대략 느낌이 오실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대구는 올해 3월 달부터 위험하다, 지금.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막 경고를 계속 제가 드려왔는데, 자, 대구가 보시면 계속 올라가다가 이때 보니까 입주물량이 되게 작았죠. 네. 그래서 이때 대구가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16, 17년도 입주 물량이 좀 많았죠. 네. 그래서 대구가 2015년 중순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매물이 이때부터 쌓이고 16, 17년 동안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18, 19, 20년 입주 물량이 작으니까 또 상승을 했어요. 네. 자, 그런데 내년부터 어때요? 입주 물량이 평균보다 꽤 많아지죠. 네. 이 정도 하나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23년과 24년 보니까 어때요? 아,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역사상 가장 많았을 때가 2003년이었거든요. 입주 물량이 3년 연속 많아지는데 23년, 24년에는 역사상 최고로 많은 물량이 2년 연속 들어와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고요. 이미 선수들은 이거 딱 보고 이미 올해 초중반에 빠져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이제는 이미 하락이 시작됐고 팔려고 내놔도 아예 팔리지도 않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지금 대구는. 아직은 입주 물량이 안 들어왔으니까 대구가 전세 수급이 좋죠. 그래서 하락세가 지금 약한 거예요. 근데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이 하락세가 어마무시해지는 거죠. 전세도 안 나가. 전세도 안 나고 전세도 폭락을 할 거예요, 이제. 이게 뭐 사실 5% 10% 빠지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 그 정도 빠진다라고 또 팔고 뭐하고 이거는 사실은 아닌데, 만약에 30, 40, 많게는 50%씩 빠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구에도 지금 뭐 20억대 지금 아파트가 있고 10억대는 뭐 3, 40% 빠지면 얼마예요? 3억, 4억이 빠지는 거예요, 내 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나 지금 대구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문할 때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고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급매물로 호가 낮춰서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네. 제가 이제 조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네. 이거는 이제 그냥 불을 보듯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장이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주택 구매력 지수라든지 뭐 네. 소득 대비 그렇죠. 주택 가격 이런 네. 지표들을 그때도 보여주셨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다양한 지표들이 네.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그렇죠. 하셨었는데 네, 지금 네. 상황은 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네.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가 이제 가장 최근 데이터가 2분기 데이터예요. 올해 2분기.
자, 근데 요게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 하나만 보고 결정해도 돼요. 의사결정을.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냐면 주택 담보대출 금리 데이터,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 데이터, 그리고 사람들의 소득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담보대출 금리 대비해서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려줘요. 녹색불이고 위에 있을수록 저평가, 밑에 있고 빨간불일수록 고평가예요. 근데 서울이 지금 보시면 2008년 초반이 어때요? 굉장히 고평가였었죠. 네. 빨간불 들어오고. 그리고 언제가 좋았어요? 2004년, 5년. 요때는 살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가 제일 좋았냐면 2015년. 이때가 가장 좋았어요. 네, 그죠? 이때 샀으면 대박이었죠. 상승 초반.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내 집 마련과 같은 내 삶에서 가장 비싼 의사결정. 그리고 직장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장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 집에 대한 의사결정이에요. 내가 뭐 누구보다 꼭 공부 좀 더 많이 해서 연봉 2천, 3천 더 많이 받아봐야, 그렇게 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10년 모아봐야 1억 이상 차이 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 집에 대한 의사결정을 10년에 한 번만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2, 3억, 많게는 5억, 10억이 금방 차이 나요. 자,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은 34.7이에요. 34.7. 역사상 가장 고평가. 가장 고평가. 자, 금리가 2008년이 금리가 높았어요. 지금이 금리가 높았어요. 2021년 2분기가 금리가 높았어요. 2008년. 이때가 금리가 훨씬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훨씬 더 안 좋아요. 소위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있죠. 뭐 저금리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보세요. 여기에 그러니까 금리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 성격 하나만 보고 결혼하는 거랑 똑같다. 성격만 보고 결혼했다가 잘못될 가능성이 엄청 많죠. 약간 성격만 그러니까 다른 게 무난하면, 다른 게 무난하면, 다른 게 무난한데 성격 너무 좋아. 그러면 결혼해도 되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데이터가 너무 지금 안 좋고 21년 2분기면은 금리가 안 올라갔을 때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지금 금리를 2번 이상 했죠. 네. 그러면 주택 구매력 지수는 더 안 좋아졌겠죠. 그렇죠.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고 더 안 좋아. 근데 내년에는 금리가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겠죠. 오르죠. 그러면 주택 구매력 지수는 더 악화되는. 더 안 좋아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는 뭐냐?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니까 지금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전문가라면 기왕이면은 좀 더 저평가되고 그때 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전문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어떤 뇌피셜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자, 보세요. 네. 파란색 불 들어왔다, 빨간색 불 들어왔다, 녹색 불 들어왔다, 또 빨간색 불 들어왔죠. 자, 앞으로 녹색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먼 훗날 언젠가 들어와요. 네. 자, 여러분들 절대로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집 마련 못해서 내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실 수 있으신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다시 이렇게 녹색불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올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특히나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요. 10년에 한 번만 잘해도 괜찮아요. 10년에 한 번. 쫓기듯이 내 집 마련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좀 참으세요. 그리고 또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일단 서울의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 비율을 보시면 서울 아파트가 고점을 찍은 2008년 초중반에 빨간불 들어왔죠. 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해요? 계속 떨어졌죠. 그리고 언제가 바닥이었어요? 2015년. 14, 15년. 이때가 소득 대비해서 가장 쌌고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랑 겹쳐요, 안 겹쳐요? 겹쳐요. 네. 겹쳐요.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이 2008년보다 훨씬 더 안 좋죠. 네. 주택 구매력 지수로 봐도 2008년보다 훨씬 안 좋아요. 네. 즉, 그만큼 소득 대비해서도 역사상 지금 가장 비싸다.
가장 다들 무리를 하고 있다. 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에는 이렇게까지 고평가된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고 이 유동성이 자산 시장에 엄청난 버블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여기에다가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없었던 코인, 가상화폐 버블까지 엄청나게 몰아닥치면서 벼락부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벼락부자들이 그냥 막 집 사고 건물 사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도 너무 고평가예요. 버블에 끝빠져 있다 보니까 돈 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있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집에 대한 투자 수요가 더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역사상 말도 못하게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죠. 모든 환경들이 이제 네. 각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그렇죠. 근데 이 유동성이 여전히 지금 풍부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시 부동산 시장을 꺾일 듯이 다시 밀어올리는 요인이 네. 되지는 않는지. 예. 자산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 유동성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가 숨어 있어요. 그만큼 빚을 많이 땡겨다가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코인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사상 최대로 지금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자산 시장이 내려가고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올라가는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유동성이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자,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지 안 풍부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는 뭘까요? M2 통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말만 가지고 해요. 아니 시중의 유동성이 그만큼 너무 많이 풀렸는데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거야. 들어보면 맞아요. 근데 이걸 측정을 해봤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뭐냐면 시중의 M2 통화량과 아파트를 비교한 거예요.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선이 시중의 M2 통화량입니다.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요 상승세가 더 늘어났죠. 그리고 요 빨간색 선이 대한민국 아파트의 시가총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화량을 중심으로 밑에 있기도 하고 위에 있기도 하고 또 밑에 있기도 하고 근데 오르락내락 하죠. 근데 비슷하게 움직여요. 대략 비슷하게. 근데 최근 한 2년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차이가 커졌네요. 통화량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중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유동성이 많으니까 더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시중에 풀린 유동성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데이터로 봤을 때 정확하게 얼마가 올라갔냐면 올해 6월 달 기준으로 42%가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2004년까지는 통화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더 밑에 있었죠. 2005년까지도. 그리고 6년, 7년 이럴 때는 통화량이 더 많았죠. 그리고 요 막대 그래프가 그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2007년 이후로 수도권 아파트에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시중의 통화량보다 더 작게 밑에 떨어졌을 때가 언제예요? 13년 초중반부터 16년까지예요. 아까 이제 뭐 소득 대비한 거, 뭐 주택 구매력 지수도 다 있었지만 이번엔 통화량 가지고 비교했는데 통화량도 비슷한 얘기 하고 있잖아. 2004년, 5년에는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사도 됐고 또 2014, 15년에도 사도 됐고 근데 2007년이나 지금처럼 이때는 사는 게 위험하다. 너무나도 위험하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아파트 시가총액이 통화량보다 또 밑으로 내려올 때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그때 연끌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아파트 시장, 아파트가 몇 프로 떨어질 수 있다? 통화량보다 밑에 떨어지면 40, 50%까지. 맞아요. 40, 50%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데이터에서 봐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좀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의사결정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절대로 연끌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럼 지금 최악의 타이밍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최악의 타이밍이죠. 내년 중순까지가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최고의 매도 타이밍이다. 제가 20년부터 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팔으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데이터가 예, 네, 데이터. 이제는 내년 중순 정도까지는 좀 파시는 게 매도하시는 물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요. 그런 부담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아파트가 차지하는 내 전체 자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30-40% 많게는 40-50% 떨어지면은 내 인생에 엄청난 타격이 오실 분들이라면 좀 고민을 해보셔라. 이 대선이란 게 좀 어떤 이벤트가 될지가 네. 좀 궁금하고 이런 네. 정책적인 변화나 네. 규제에 있어서의 변화 같은 것들이 네. 이 지금 데이터에는 반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될 수 없죠. 그런 것들이 또 네. 이 하락하는 추세를 네. 확 또 꺾어놓을 수 있는 정도의 이벤트가 또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네. 것들이 좀 일단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표죠, 표. 부동산 이런 상승에 동참을 하지 못해서 벼락거지가 되신 분들은 에이씨 좀 센 거 나와서 좀 하락시켜라. 그래서 혹시라도 반시장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의 안 좋은 분위기를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겠죠. 반대로 대선 때문에 좀 친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내년 초반, 초중반 몇 개월 다시 분위기가 살짝 좋아질 수 있어요. 기대감으로 그렇죠. 만약에 혹시라도 살짝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야말로 정말 이제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대세는 이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 하락장이 이제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데 그 1주택자들 있잖아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도 네. 이제 매도 타이밍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건지. 1주택자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집을 또 이사를 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잖아요. 또 내 자녀의 교육 문제도 있고 친구 문제도 있고 이걸 털고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빼고 세금 부담이 없고 투자의 관점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내년 중순 정도까지가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매도 적기인 것 같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서울, 그 다음에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그리고 인천, 대구 요 4개 지역이요. 아까 말씀하셨던 위험 지역들. 그렇죠. 그리고 대전과 부산도 22년 중순에서 23년 중순 정도에는 매도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집이 한 1주택이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로 봤을 때는 못해도 30에서 한 50% 가까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4년에서 5년 동안 많게는 50%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만약에 나한테 닥쳤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그때 만약에 내가 견딜 수 있다면 홀딩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나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내 인생이 큰일 난다면 매도를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뭐 연끌을 해서 네. 매입했다거나. 그렇죠. 네. 네, 연끌을 해서 했다거나 내 재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좀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긴 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과감한 결정을 못 하실 거고 또 이런 결정을 하면 배우자와 또 상의를 해야 되는데 배우자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아마도 이러실 가능성이 많을 거거든요. 자녀분들도 이사 가기 싫어 또 이런 얘기 또 할 거고 자, 내 배우자가 내 아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예요? 풍요로움. 풍요로움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모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과 책임은 본인의 의사결정, 본인이 책임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약하자면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다. 그러면 역으로 이제 무주택자분들. 네. 집값이랑은 네. 무관하게 네. 내가 좀 살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거주를 네. 생각하시면서 네. 좀 매입을 하시고 싶은 네. 분들이 언제가 좀 매수 타이밍이 올지. 뭐 주식 투자나 뭐 비트코인 투자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냥 사고 팔 수 있어요, 바로. 근데 부동산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집 마련은 그렇지 않아요. 금액 단위 자체가 달라요. 내 인생 가장 비싼 의사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기회에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발목 밑에서만 샀습니다. 발목 밑에인 지역만 샀어요. 물론 이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알고 나서부터요. 서울하고 수도권은 이제 빠르면 25, 26년, 늦으면 27, 28년.
이 바닥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매수를 좀 하시려면은 수도권은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이외에 뭐 대구나 여러 가지 입주물량 많은 데는 한 2, 3년 정도는 데이터를 좀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 못지않게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매물은 좀 나오는데 네. 이게 거래가 이제 체결이 되지 않는다고들 하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향후 전세값은 그럼 어떻게 되나? 요것도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서울을 보시면 요게 이제 이 전세 수급인데 전세 수급이 계속 안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전세가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좀 지금 시중에 나오는 게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지금까지의 상황이고 앞으로의 1, 2년 뒤의 상황을 보려면 입주 물량 데이터랑 이 전세 수급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봐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내년, 내후년, 22년, 23년 입주 물량이 어때요? 작아요, 많아요? 적네요. 작죠. 그럼 이 공급이 작으니까 전세 수급이 많이 떨어질 일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 그리고 자칫 하면 우상향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많이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24년, 25년은 어때요? 물량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그래서 이때는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는데 일단 당장 내년, 내후년을 봤을 때는 서울의 전세가 가격이 뭐 떨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매매가가 떨어져도 전세가는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 과거에 대세 하락기 때도 매매가는 떨어졌는데 전세가는 올라갔어요. 물론 전세가가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요즘 월세로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너무 또 많아지고 있고요. 서울이나 수도권이 이제 대세 하락장이 오게 되면 저는 역전세 나는 지역이 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마도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2020년대 중후반이 지나면은 전세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기도도 전세 수입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 자, 그런데 경기도는 입주 물량이 어때요? 맞네요. 그렇게 적진 않아요. 한 역사상 평균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전세 가격이 조금 수도권 서울보다는 좀 더 안정화될.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많고 부산도 조금씩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전세 수급도 지금 여전히 조금 살짝 내려왔는데 부산은 어때요? 올해까지는 입주만 좀 줄었다가 내년, 내후년 조금 평균보다 많고 24년에는 꽤 좀 많이 증가합니다. 역사상 거의 최대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부산도 이제는 이 전세 수급이 입주 물량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렇게 내려갔는데 입주 물량이 더 많아지는 내년, 내후년, 2, 3년 뒤에는 이 전세 수급이 어떻게 될까요? 이때처럼 더 안 좋아지겠죠. 네, 이런 시장이 또 올 가능성이 많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이제 고평가인지를 제가 데이터로 좀 보여드릴 텐데 사실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은 너무 복잡한 거야. 나는 미분양이 뭔지도 모르고 입주 물량이 뭐야, 뭐 저평가, 고평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하나로 정리해줘. 그렇죠. 그래서 하나로 알려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뭐냐면 이 리치고 종합 투자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모든 걸 하나의 인덱스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치고 앱에 들어가서 보시면 개별 모든 아파트도 다 있어요. 14년 6월 달 수도권이 바닥 칠 때, 서울 경기가 바닥을 쳤을 때 이 리치고 종합 투자 점수는 누가 제일 투자하기 좋냐고 이야기했냐면 서울 경기. 정확하죠. 자, 2017년 제가 첫 책을 썼을 때 제가 그때 대전 사야 된다라고 데이터가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1등이 누구예요? 대전. 그리고 대전이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계속 조금씩 상승하다가 2019년부터 폭등 장세로 들어갔죠. 네, 그리고 이때만 해도 경기, 서울이 점수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네요. 경기, 서울, 인천, 대구 다 점수 좋았죠. 그러니까 이때 샀으면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다 돈 벌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녹색 뿌린 데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팔았네요. 다 새파래요. 네. 네, 전부 다 지금 피멍 들었습니다. 다 지금 상당히 지금 버블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나마 지금 조금 점수 높은 데가 경북, 전북, 충북, 충남, 강원, 충남 이런 데. 아까 제가 이 데이터 말고 다른 데이터들도 좀 좋다라고.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부동산 시장에 가장 지금 거품이 많이 껴있다라고
우리 이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까지 결합을 해서 만든 건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좀 이게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면 이제 심리적으로도 많이 동요하실 거고 또 뭐 손실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좀 금전적으로 어려우신 상황에 더 네. 처하게 되는 분들도 계실 그렇죠. 수 있는데 맞아요. 좀 어떻게 대비를 하실 수 있을지. 네. 자, 일단 현재 이제 주변 여건들을 잠깐 좀 보면 현재 이제 경기가 좀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OECD 경기 요 이제 까만색 선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고요. 파란색 선이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제 한국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근데 보시면 한번 경기 선행 지수 한번 꺾이면 이 기간이 꽤 좀 오래 지속이 돼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상승 기간이 꽤 좀 길었죠. 이런 기간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하락이 조금 길게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둘 다 좀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가 꺾이고 있는 초입 국면에 지금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2007년만 8년 초랑 매우 유사하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에도요 사람들이 줄 서서 펀드 가입하고요. 네, 그랬어요. 그 다음 집 못 사서 안달이 났고요. 그래서 이때도 2007년에도 주식 부동산 투자 광풍이 불었습니다. 네, 줄 서서 펀드 가입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똑같이 2020년, 21년에 주식과 부동산 투자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쭉 떨어졌다가 20개월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몇 개월 나왔다가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몇 개월 떨어지다가 20개월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다시 또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이런 반등이 몇 개월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내년 중순 이후에는 이런 충격파가 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겸손하게 말씀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망을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전망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금리는 앞으로 대세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세금은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올해는 예고편이다. 내년에는 더 많아진다. 자,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는 종부세 내는 거 어때요? 싫지만 아프지만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하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멈추기만 해도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나는 10원 한 장 벌어가지 못했는데 정부가 세금만, 그죠?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대세 하락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도 떨어지는데 내가 종부세마저 내야 돼. 패닉. 진짜? 네, 엄청 힘들겠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가계부채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GDP 대비한 기업의 가계부채고요. 요 파란색 선이 개인들의 가계부채입니다. IMF 터지기 전에 기업들의 가계부채가 100%를 넘어섰었고요. 최근에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개인들의 가계부채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개인들의 가계부채마저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팩트예요. 팩트.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하락이 왔단 말이에요. 대출 이자 부담은 증가하고 대출까지 끌어다 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패닉에 걸리겠죠. 그래서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나서 항상 뒤에 나타났던 게 뭐냐면 바로 패닉 셀이에요. 일어난다라는 가정을 해보시고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래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현재 분명히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올지 모르는 리스크에 대비를 좀 같이 해야 됩니다. 구독자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시는 큰 골자는 네.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에 접어든다고 보면 되느냐 요걸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뭐 수도권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르면 내년부터 내년 중순 이후부터가 시장이 진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부터 이제 하락이 돌입할 수 있고 네. 돌입하게 되면 무시무시할 수 있다. 네, 무시무시할 수 있죠. 역대급 하락이 올 수 네. 있으니까 네.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낙폭은 좀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그렇죠. 최대 50%까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고평가된 지역들은 심하게는 이제 반토막까지 날 수 있죠. 오늘 역시 이렇게
제 소환을 해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아, 명성에는 이유가 있다. 데이터들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니까 몰입도가 있고 논리적으로 좀 설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달랐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조만간 제재 소환을 하셔도 오실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러면 우리 김기환 데이터노우즈 대표님, 네, 오늘 많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